보자.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리 정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들어드리는 곡은 IOI의 워터맨을 들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하기는 야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철도공학 6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철도공학 1강부터 5강까지, 5강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강, 2강에서 배웠던 철도개론에서 우리가 뭐 배웠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철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철도란 여객, 화물운송 전용 차량이 레일 또는 일정한 가이드웨이에 유도되어 주행하는 육상 교통기관을 말하고 레일 침묵 도상 및 부속품으로 구성한 궤도를 부설한 뒤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에 대량의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육상 교통기관을 우리는 철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었죠. 전기기관차 제작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스티븐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제물포에서 노량진 간에 33.2km의 경인선이 개통이 되고요. 1905년에는 경부선 전 구간을 개통하고 1969년에는 경부선 새마을호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서울 지하철을 처음으로 개통한 때가 1974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경부 고속철도 개통됐을 때 KTX가 생겼다 그랬죠. 이때 몇 년도다? 2004년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개론에서 우리가 이제 특징을 알아봤는데, 철도의 장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안정성, 안전성, 고속성, 신속성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정확성, 대량 수송성, 쾌적성이 있었고요. 단점으로는 기동성이 부족하다는 게 철도의 단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철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철도를 우리는 국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는 남북측으로 발달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축 구조로 되어 있어 서울 내지 대전 구간의 변목 현상이 심한 반면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전선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국철의 특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는 철도 우리는 도시철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교통 시스템. 신교통 시스템은 강색철도, 가공색도, 트롤리버스, 그 다음에 노면철도, 모노레일이 있는데, 여기서 노면철도는 이러한 특징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죠. 도로의 폭은 복선궤도 부설폭이 5.5m로서 좌우각 2차선의 차도폭 11m의 6분의 1 이상의 보도폭을 확보하고, 정거장은 도심부 200 내지 300m 간격인 특수철도를 우리는 노면철도라고 그랬습니다. 모노레일은 급구배랑은 관련이 없는데 급곡선, 급경사에 대응이 가능하고 zon과 공해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고속철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고속철도가 뭐였어요? 주요 구간의 시속 2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 우리는 고속철도라고 그랬고, 2급선의 설계속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몇 km/h입니까? 150km/h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철도 개론 두 번째 시간인 2강에서는 저희가 어떤 걸 다뤄드렸냐면 정거장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다뤄드렸죠. 뭐가 있었어요? 역, 조차장, 신호장이 있었죠. 그리고 궤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궤도 보시면 궤관이 1435mm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궤도의 구성 요소로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레일, 침목, 도상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궤도의 구비 조건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열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구성을 해야 되고, 차량의 동료와 진동이 적고 승차감을 좋게 주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되고요.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되고 궤도의 트림이 적어야 되는 게 바로 궤도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 무선 시스템을, 자, 열차 무선 시스템인데 이 열차 무선 시스템과 관련해서 정전 시에는 3시간 이상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때 신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주신호기가 뭐가 있었다 그랬죠? 여기서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입판 신호기, 유도 신호기, 회색 신호기, 엄호 신호기가 있었고요. 종속 신호기로는 원방 신호기, 그 다음에 중계 신호기가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차량에 대해서 제가 하나 언급했었죠. 두 축이 평행하게 고정 축구에 의하여 감결되어 있는 게 철도 차량의 특징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철도 개론에 대해서 1, 2강에서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3강에서는 철도 계획과 건설에 관련해서 설명했는데, 철도 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4강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4강과 5강에서는 철도 선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철도 선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자, 근데 제가 본래와의 사투로에 대해서 5강은 분기기만 하고 마쳤었죠. 그래도 40분 넘게 나왔더라고요. 놀랐어요. 자, 여기서 철도 선로에 대해서 선로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했어요. 뭐였어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우린 선로라고 그러고요. 궤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레일면에서 하방 14mm 점의 레일 두부, 그러니까 레일 상부측이죠. 내측 간의 최단 거리를 우리는 궤관이라고 하는데 이 궤관의 표준 궤관은 몇 밀리미터라고 했었죠? 1435mm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1급선의 시공 기면 폭이 4m 이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궤도의 중심 간격 여러 가지 있었죠. 궤도의 중심 간격으로서 정거장 외인 경우 두 선이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4m 이상이고요. 3선 이상인 경우에는 인접하는 선로 중 하나는 4.3m 이상이고요. 정거장 내일 경우에 4.3m 이상, 선로 사이에 전차선로 지지주 및 신호기 등을 설치 시 그만큼 확대해야 된다는 게 궤도 중심 간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한계에 대해서 배웠죠. 건축 한계와 차량 한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가 4강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높이와 폭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먼저 차량 한계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차량 단면의 최대 치수를 제한한 것으로 차량의 어떠한 부분도 이 한계에 저촉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게 차량 한계 특징이라면 건축 한계라는 것은 차량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의 일정 공간을 설정하는 한계로서 건물과 모든 건조물은 이 한계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건축 한계의 폭은 3.6m고 높이의 폭은 5.15m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놓고 제가 레일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레일은 열차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레일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단위 미터당 중량 kg이 되니까 즉 kg/m로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50kg/N 레일을 주로 사용을 했고요. 정청 레일로서는 25m 정도 되고 단청 레일은 이제 10m에서 25m 정도 25m 미만이 될 것 같고요. 25m 내지 200m 미만은 우리는 장척 레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200m 이상을 우리는 장대 레일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50kg 뉴턴의 레일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레일 재질에는 어떠한 재질이 들어있을까요? 탄소 강레일을 주로 사용하는데 탄소가 대부분이지만 규소, 망간, 인, 유황 등 5가지의 재질을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일의 내구 연한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레일의 내구 연한은 훼손, 부식, 마모 등의 3요소가 있고요. 레일 피로 현상이 있으면 레일을 교체를 하고, 레일의 수명은 궤도, 노반, 운전 환경, 통과 톤수 등에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레일의 내구 연한으로서 직선부는 20년에서 30년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해안에서는 12년에서 16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터널 내에서는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레일을 갈아주시면 된다. 바꿔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일 이음매가 있었죠. 레일 이음매. 자, 레일 이음매 판에 대해서 제가 레일 이음매에 대해서 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레일 이음매 판에 구비 조건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5가지 같이 알아주시면 되죠. 첫 번째는 이음매 이외의 부분과 강도와 강성이 동일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와 철거가 용이해야 되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레일의 온도 신축에 대하여 길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네 번째, 연직 하중뿐만 아니라 횡압력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다섯 번째, 가격이 저렴하고 보수가 편리할 것. 이것이 바로 레일 이음매판의 구비 조건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의 용접법이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전기 플래시버트 용접법, 가스 압접법, 테르빗 용접이 있었죠? 여기서 전기 플래시버트 용접법이 가장 효율이 높은 용접 이음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테르빗 용접은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분말을 혼합하는 것을 우리는 테르빗 용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침묵에 대해서 그리고 저저번 시간 4강에서 설명을 했었죠. 침묵은 제가 두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일단 침묵의 구비 조건부터 먼저 알아두시면 좋죠. 레일과 견고한 체결에 적당하고 열차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탄성, 완충성, 내구성 등이 풍부할 것, 도상 저항이 크고 도상 다지기 작업에 편리한 치수일 것, 취급이 용이하고 내구 연한이 길고 경제적일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의 구비 조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목침목의 특징을 우리가 배웠었죠. 뭐가 있었어요? 탄성이 풍부하고 완충성이 크고 보수와 갱한 작업이 용이하고 전기 절연도가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목침목의 방부 처리 방법으로는 네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법이 있었어요? 베셀법이 있었고, 로리법이 있었고, 류핑법이 있었고, 볼톤법이 있었죠. 요 네 가지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C 침묵이라고 있는데, 이 PC 침묵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침묵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PC 침묵인데, 균열이 생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균열이 생긴다 하더라도 탄성환기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PC 침묵의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보수 비용이 절감이 되고 도상장이 큽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무게가 무거워 취급이 어렵고 도상을 보수할 때 파괴되기 쉬우며 전기전원이 목침목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PC 침묵이라는 것은 모든 장소에 사용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특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C 침묵하면 연간 검사 주기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본선 2회 이상, 측선 1회 이상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저번 시간 4강에 또 도상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레일 및 침묵 등에서 전달된 하중을 널리 노반에 전달할 수 있을 것. 침묵과 레일을 탄성적으로 지지하고 차량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고 궤도의 열화를 경감시킨다라는 것을 제가 도상의 특징으로 목적으로 알아두시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도상으로서 콘크리트 도상이 있는데 틀림 발생 시 보수 작업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슬래브 궤도는 블럭식 직결 궤도의 결점을 개선한 신궤도 구조로서 궤도 슬래브와 상 콘크리트 및 이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슬래브 궤도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레일 버팀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레일 버팀세. 레일 버팀세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곡선부에는 궤관 외측에 철제 또는 목재 지재를 부설하여 곡선 반경이 적으면 부설 간격을 적게 하여 많은 지재를 사용하고 곡선 반경이 크면 간격을 크게 하여 못으로 침목에 고정시킵니다. 분기부엔 차량 충격이 심하므로 궤관 확보가 곤란하여 매칭목마다 강제 견고한 레일 버팀새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레일 버팀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철민아 좀 이따 전화할게. 자, 아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레일 버팀새의 특징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벌레와의 다투 때는 분기기 때문에 분기기만 설명을 했는데 이 분기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선로 바꿈 틀이라 해가지고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타 궤도로 전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궤도상의 설비인데 이 분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어요? 포인트 있었고 크로싱이 있었고 리드부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부가 갈리기 전에 부분은 포인트부, 그 중간의 부분은 리드부, 그 마지막 갈리는 부분을 우리가 크로싱부라고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양과 배양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포인트에서 크로싱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를 우린 대양이라 그랬고 반대로 크로싱에서 포인트 방향으로 진입할 때를 우리는 배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향과 배양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정의와 반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 정의는 뭘까? 상시 개통되어 있는 방향을 포인트의 정의라 그러고 반대로 개통되어 있는 것을 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정의의 표준을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데 정의의 표준이 있었어요. 정의의 표준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우리 첫 번째 본선 상호간에는 중요한 방향이어야 되고 단선의 상하 본선에는 열차의 진입 방향이어야 돼요. 그리고 본선과 측선에는 본선의 방향이어야 되고요. 본선 안전 측선 상호간에는 안전 측선의 방향이어야 되고요. 측선 상호간에는 중요한 방향 탈선 포인트가 있는 선은 차량을 탈선시키는 방향 중요합니다. 이 정의 표준 알아두시고요. 분기기에 입사각이 있었어요. 분기기 입사각 제가 설명했었죠. 입사각은 차량을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 작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고정 크로싱 우리 알아둬야 되는데 이 고정 크로싱 제가 이제 욕을 쎄 빠지게 하면서 했던 설명인데 크로싱의 거의 대부분은 고정 크로싱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싱의 각부가 고정되어 윤연료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든지 결선부를 통과해야 하므로 차량의 진동과 소음이 크고 승차 기분이 불쾌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 그런다? 고정 크로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결선부를 통과한다. 그게 뭔 소리일까? 결선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게 뭔 소리일까? 레일과 레일 사이에 조그만하게 우리가 이제 레일이 비어있는 부분 우린 결선부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쿵쿵거리니까 이제 스프링이 두 개가 2차로 달려 있어도 좀 승차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철도선로 마무리 작업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궤도 현상과 차량 운행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전인원 강의를 하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윤중과 횡압이 있어요. 저는 횡압에 대한 특징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강 자 볼게요. 먼저 횡압입니다. 윤중도 있고 횡압이 있는데 일단 저는 횡압만 설명해 드릴게요. 횡압에 대한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곡선 통과 시 윤축의 방향 전환에 의한 것으로 전향 횡압이 있고요. 그리고 곡선 통과 시 불평형 원심력에 의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 동료에 의한 관성력에 의한 것이 바로 횡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켄트입니다. 켄트. 아, 참. 이거 하려면 그게 필요한데. 켄트. 자, 일단 켄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켄트는 궤도 기울기라는 설명인데, 이게 궤도 기울기로도 알아줬어요. 왜냐하면 궤도 기울기라고 보기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켄트와 슬랙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슬랙도 설명할 텐데, 켄트하고 슬랙은 의미가 다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180도 달라요. 보세요. 켄트라는 것은 외측 레일을 내측 레일보다 높게 부설한다고 되어 있죠. 슬랙이라는 건 뭐냐면 내측 레일을 외측 레일보다 높게 부설하는 것을 우리는 슬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켄트와 슬랙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측 레일을 내측 레일보다 높게 부설하는 것을 우린 켄트라고 그러는데 그림판을 한번 켜볼게요. 이건 그림판을 켜야 제가 설명이 가능해요. 자, 이 뭔 소리냐면은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는 다시 할게요. 다시 실질적으로는 이 지금 요 각도 요 각도 있죠. 요 각도가 요 세타 각도가 사실 0에 가까워요. 0도씨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상태에서 레일을 놓게 되면 여기서 차량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충 그릴게요. 왜냐하면 대충 그릴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스프링, 2차 스프링 쫙 있어가지고 대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냐? 지금 이 화면에서 뚫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뚫고 간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차량이 간단 말이에요. 외측 레일, 요 외측 레일을 더 높게 부설한다. 여기가 외측 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내측 레일을 더 높게 들어간다. 요 초록색. 요거를 더 높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슬랙이라고 그러고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높게 올린다라는 게 켄트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력은 중력은 이제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중력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때 우리가 이 켄트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켄트를 C라고 그러면 자,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 이제 철도공학 개론이라든지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이라든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저는 핵심만 설명해 드릴게요. 켄트의 공식이 중요합니다. 11.8 제일 중요해요. 11.8 해가지고 R분의 V제곱 마이너스 C 컴마입니다. C 컴마예요. 컴마. 네,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R 부분이 뭐냐면요. 그거를 뜻해요. R 부분, 거의 통상적으로 이렇게 켄트 공식을 하지만 R 부분이 우린 뭐라 그러냐면 선로의 곡선 반경이에요. 선로의 곡선 반경.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이 이제 중심선이다 치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심선이 우리가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선이 우리가 R로 가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선로의 곡선 반경, 요 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요 V죠. 요 V. 요 V는 뭐냐? 속도겠죠? 여러분 눈치상. 킬로미터 퍼 아워인데 곡선을 통과하는 열차의 속도를 얘기해요. 곡선을 통과하는 열차의 속도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제가 완화 곡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할 터이지만은 이 켄트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치워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지울 거냐면 자 그래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중심선이 여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차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 여기 중심선 있죠. 요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 있죠. 우리가 여기를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 손치면 이쪽 파란색 방향으로 가는 속도를 우리는 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V의 단위가 뭐라고요? km per hour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km per hour가 됐는지는 제가 운전이론 강의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가고 있으면 그거예요. 요쪽 이렇게 해야 되겠다. 슬랙은 초록색으로 하고요. 켄트는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외측 레일 있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부서를 높게 잡는다. 요 방향으로 높게 잡는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켄트라 그러는 거예요. 켄트라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때 요 켄트의 공식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켄트 공식인데 각 나라마다 사실 켄트 양이 또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1.8. 요 11.8이 제일 중요해요. 왜? 요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치거든요. 네, 문제를 풀면 이러한 켄트 개념 잡히실 거라 믿습니다. 일단 켄트의 공식이 11.8 R분의 V제곱 마이너스 C'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켄트 부정량에 대해서 볼게요. 켄트를 배웠으니까 켄트 부정량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고속 열차의 경우에는 켄트가 부족하게 되고 저속 열차의 경우에는 켄트가 남게 된다 이라는데 왜 이런 설명이 나왔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외측 레일이 높게 잡잖아요. 내측 레일보다 외측 레일이 높게 잡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곡선부는 철도 차량뿐만 아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사고 발생이 높죠. 특히 곡선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는데 막 바깥쪽 바퀴가 들려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복 사고가 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 열차에서는 될 수 있으면 뭐가 켄트를 사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고속 열차의 경우에는 켄트가 부족하게 되고 저속 열차의 경우에는 켄트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켄트 부족량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속 열차의 부족한 켄트의 양을 우리는 켄트 부족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허용 켄트 부족량이 있어요. 몇 미터일까요? 몇 밀리미터일까요? 100mm입니다. 그런데 직선 체감으로 곡선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켄트 부정량이 우리나라에서는 100mm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켄트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완화곡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완화곡선. 완화곡선은 중요하기 때문에 항치를 하겠습니다. 완화곡선. 완화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제가 이걸 일단 적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완화곡선은 철도 차량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진입 시 혹은 그 반대로 곡선에서 직선으로 진행할 때
열차의 주행 방향이 급변하여,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는 거죠. 급변하여 나타날 차량의 동류, 그러니까 진동을 얘기하는 거죠. 차량의 동류를 줄이기 위해서, 잠깐만요. 줄이기 위해서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삽입하는 곡선을 우리는 원곡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화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켄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직선에서, 잠깐만요, 요거 좀 지울게요. 이 말고, 잠깐만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곡선이 있죠. 요 곡선, 원곡선이 싹 있어요. 이렇게. 너무 안 어울리다. 원곡선이 싹 있어요. 이렇게. 원곡선이 싹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레일이. 그죠? 직선이 있단 말이에요. 직선으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차량이 진동하기 쉽죠. 그죠? 차량의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해 못하시겠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곡선이 딱 있단 말이에요. 곡선이 딱 있는데, 이따 우리가 직선으로 가고 싶어요. 이 직선을 생각해 주세요. 이때 요 부분 있죠. 요 사이에 요 부분. 요 사이에 점선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 완화곡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갑자기 곡선으로 변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차량이 이쪽으로 가든지 파란색 방향으로 가든지 초록색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원래 곡선으로 달리던 열차가 갑자기 직선으로 마주치게 되거나 아니면 직선으로 가고 있는 열차가 갑자기 곡선으로 마치게 되면은 갑자기 진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만한 곡선을 놔두고 싶다 이 말이에요. 놔두고 싶다 이기야. 그때 필요한 게 요 곡선입니다. 요쪽 곡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곡선을 우리는 바로 완화곡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화곡선. 이건 위고. 이걸 바로 완화곡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화곡선. 아시겠죠? 완화곡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곡선부고 여기가 직선부라 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곡선을 주행할 때 발생하는 부상탈선을 막기 위해 켄트의 체감을 완만하게 하는 것이 완화곡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궤도 틀림이 있는 게 바로 구조적인 궤도 틀림을 해놓는 것이 바로 이제 완화곡선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켄트 부종량의 변화는 승차감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값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완화곡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곡선에 대해서는 제가 텍스트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종곡선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구배의 변화점에서는 열차가 통과할 때 열차 전후 방향으로 상하 동료 가속도가 증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나쁘겠죠. 이러한 종곡선의 특징은 승차감이 나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승체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배란 뭐냐?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배는 기울기의 일본식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철도가 부설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간에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철도 부설권을 주어지게 됐죠.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배 변환점, 기울기 변환점이라고 하기도 하죠. 변화점. 아이고, 기분 나쁘다. 기울기를 할게요. 기울기 변화점에 종곡선을 투입해야 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종곡선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곡선은 보통 원곡선으로 반경, 잘 알아주세요. 3000m 내지 4000m 이상으로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에서는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급과 2급선에서는 4퍼밀이죠. 4퍼밀. 퍼밀을 여기서 한자로 쓸 수 있을라나? 퍼밀. 없네? 요거 아니고. 퍼밀을 찾아볼 때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겠다. 퍼밀. 퍼밀이 없네. 자, 범위를 한번 찾아보고 말겠어. 요건 아니고. 여기도 없고. 여기는 아니고. 여기 범위를 있겠다. 여기. 그렇지. 요걸로 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자, 1급선과 2급선에는 4퍼밀, 그러니까 1000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3급선이 중요합니다. 3급선과 4급선에서는 5퍼밀입니다. 5퍼밀. 5퍼밀을 초과할 때는, 잠깐만. 5퍼밀을 초과할 때는 종곡선을 삽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5퍼밀을 초과할 때 있죠. 이때는 이제 곡선 반경 제가 설명했죠. 곡선 반경이 3000m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5퍼밀입니다. 이 5퍼밀을 초과할 때는 뭐 할 때? 그렇죠. 곡선 반경이 3000m 이상일 때 기준으로 할 때 5퍼밀입니다. 이런 거 또 깨알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체급 구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체급 기울기라고도 하죠. 체급 기울기, 체급 구배인데 요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전차용 선로는 그 한도를 35퍼밀로 크게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 35퍼밀은 또, 이 한도 35퍼밀은 또 열차를 유치하지 않는 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슬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켄트는 뭐였어요? 외측 레일을 높여드렸잖아요. 내측 레일가 외측 레일인데, 외측 레일을 높이고 내측 레일을 낮춰주는 게 우리 켄트라 그랬다면, 이 슬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측에 있는 레일을 계관 외축으로 약간 확대시키는 거예요. 요거 켄트는 외측 레일을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슬랙은 내측에 있는 레일을 계관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곡선 주행을 할 때 탈선이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슬랙을 두는 거예요. 특징을 우리 일단 한번 볼게요. 차륜이 레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플랜지가 있어요. 플랜지. 영어로 적을게요. 때는 플랜지가 있어요. 이 플랜지가 뭐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플랜지를 어떻게 플랜지가 뭔데 왜 플랜지 샀느냐 하는데 플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플랜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보시면 레일이 좀 크게 할게요. 아니다. 이건 하얀색으로 하고 요거는 검정색으로 해서 자, 레일이 1이 있어요. 자, 레일이 1이 있죠? 이렇게 기계 해놔야 되겠다. 레일 1이 돼 있을 때 차륜이 어찌 생겼느냐면 거진 요리 생겼을 거예요.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제가 너무 과장되게 레일을 그린 것도 있긴 한데 플랜지가 뭐냐면 요 놈을 우리는 플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놈이 플랜지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게 차륜의 레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플랜지가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분기기를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플랜지가 있기 때문에 분기기에서도 그 플랜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있어서 곡선부를 원활히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슬랙량이 늘어나면 차륜 플랜지 슬랙량이 그래서 늘어나게 되면 차륜 플랜지가 약화가 돼서 탈선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게 바로 이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슬랙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내측에 있는 레일을 괴간 외측으로 약간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는 슬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잘 봐요. 이거 말고 아까 켄트 설명했었잖아. 이거 안 되겠네. 어쩔 수 없네. 다 까먹었네. 짤게요. 자, 보시면 원래 우리가 설명했을 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쪽을 높여줬잖아요. 원래 켄트 같은 경우 요쪽에 계간 레일을 높여드렸잖아요. 요쪽 부분 계간 레일을 높여드렸는데 슬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그릴게요. 아니야. 잘 봐요. 뭔 소리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레일이 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켄트는 요 외층 레일을 올리려는 거였잖아요. 근데 슬랙은 여기에 있는 차가 이제 내측 쪽으로 탈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슬랙을 좀 늘려놓는 거예요. 요 내측 레일의 쾌관을 확대시키는 거. 이 왼쪽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슬랙이라는 그런 거래요. 슬랙. 아시겠죠? 빨리 좀 대라 좀. 슬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슬랙의 길이는 그렇다면 이 슬랙의 길이는 몇 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30mm 이하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슬랙은 30mm 이하로 한다라는 설명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슬랙에 있어서 국철은
곡선 반경이 몇 밀리미터가 되어야 된다? 곡선 반경 R이 몇 밀리미터가 되어야 돼요? 잠깐만요. 요것도 이긴가? 아니다. 이긴가? 곡선 반경이 몇 밀리미터가 되어야 돼요? 600 밀리미터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곡선 반경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800mm 이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설명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슬랙이라는 설명이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궤도, 궤관 틀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궤관 틀림. 궤관 틀림 제가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궤관 틀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궤관, 선로간격 틀림. 뭐냐면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고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mm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궤관 틀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내용, 임시 신호기. 자, 이거 챙겨가세요. 임시 신호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호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임시 신호기도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겁니다. 철도 운전법 제가 강의를 할 때가 생기면 또 한 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 신호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서행 신호기가 있고 서행 예고 신호기가 있고 서행 해제 신호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제가 철도 관련 그 철도 운전법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철도 차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날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